당장 이번에 이제 2023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기로 해놓고 그 로드맵을 향해서 딱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계속 어떤 일부 여론들을 반영해가지고 변칙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재정준칙 관해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총지출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총수입은 사실 그에 비해서 별로 늘어날 것 같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국가 채무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걱정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걱정이 뻗어나가는 아이디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번 이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이제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유연성을 더하는 게 아니라 경직성을 더하는 방향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한도 계산식을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랑 통합재정 수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5일에 이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국가 채무나 관리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치를 이제 내셨더라고요. 그 수치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부터가 당장 이제 1이 넘어가는 거죠. 1.02, 2022년 1.11, 23년에는 1.19, 24년에는 1.21 이 발표하신 수치만으로 벌써 넘어버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2025년에 법적 의무가 적용되고 나면은 국가 채무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총지출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게 당장 우리 기획재정부에 계시는 우수한 분들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달 만에 막 확확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추경이 있었던 거를 뭐 아무리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 국가 채무 비율 예측하셨던 수치가 이제 9월 1일 날에 국가재정 운영 계획 때는 이제 어디 보자. 네. 숫자가 안 보이네. 아무튼 0.3에서 0.4%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그쵸. 21년에 마이너스 0.36인데 이번에 발표하신 거를 보면은 마이너스 0.39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당장 한 달 안에도 예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직성을 더하는 종류의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방안이 과연 이런 문제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처방일 것인가에 대해서 전 다른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참조할 만한 거는 지금 EU에서 하고 있는 재정 준칙이 있었지만 이젠 재정 준칙이 아니라 스탠다드를 세우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저는 이렇게 유연성을 더하는 방향성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참조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서의 천장을 딱 때려박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라고 하는 어떤 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행동이고 또 어떤 것이 나쁜 행동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방향, 방침을 세워서 그때그때의 상황 변동에 맞게 우리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지, 재정 준칙이 도입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경제의, 국민 경제의 건강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종류의 유연성을 더하는 창의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증세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총수입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재정 준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원칙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나 혹은 지금 올라와 있는 입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당장 이번에 이제 2023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기로 해놓고 그 로드맵을 향해서 딱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계속 어떤 일부 여론들을 반영해가지고 변칙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주식 양도 차익 기본 공제액도 그래서 결국에는 상향을 하게 됐고, 이어서 이 양도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까지도 당초에 3억으로 가기로 이미 했었고 가는 중이었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스톱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정부가 어떤 장기적인 거시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과세 정책에 있어서의 형평성 같은 것들을 스스로 뒤집는 종류의 이제 행태라고 생각하고,
하고 심지어 이 상속세 인하 논의까지 나오는 건 전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논의는 이제 법안 논의하면서 계속 그 소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지어 오직 3% 정도밖에 과세 대상이 되지도 않고 97%는 상속세 내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갈수록 자산 불평등이 완화되기는커녕 심화되는 전국에 있어서 이런 재정 준칙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자산 과세들, 자본 상속 혹은 이제 양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세금을 낮춰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전 예, 의원님 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정부가 상속세를 협의한다든가 논의한 적은 없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까 재정준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재정준칙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직성을 더할까봐 우려가 돼서 정부도 많은 예외 조치와 또 4년 뒤에 2025 회계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유예 기간도 둔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재정이 필요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필요할 때 재정이 제약될까봐 그런 요인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재정준칙은 사실 OECD 국가에서 한 두세 나라밖에는 없는 나라가 한 두세 나라밖에 안 됩니다. 사실 재정준칙을 설정하면서 그 수준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되면 몰라도 지금 재정준칙 자체가 한 5년 뒤에 시행하겠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사실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이 재정준칙의 산식이라든가 적용 유예라든가 예외 조치라든가 또는 재정이 작동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보강하는 거 이런 논의는 저는 뭐 충분히 국회하고도 같이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은가 싶고요. 이 산식이나 이 계획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도 많이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뭐 혹시 의원님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예. 예.